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신용상의 제재,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지원, 보조금의 제한,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 입찰 과정에서의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번째는 명단 공개 또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로 지원 이자의 상향, 즉 20%의 아주 고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3배까지도 물어내라 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매달 금융기관에 납부한 퇴직연금으로 또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가끔 근로자가 재직 중에 또는 퇴직해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이 추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해서 퇴직금 산정도 다시 돼야 되고, 당연히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실비변상적인 명목으로 지급되는 예를 들면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임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이긴 하지만 통상임금이 아닌, 예를 들면 100%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근무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성과급 같은 것들은 임금이긴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정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그런가요? 가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구해봤더니 내 통상시급 또는 회사가 정해진 통상시급이 2025년을 기준으로 만 30원이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최저임금법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항목과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들어가는 통상임금은 범위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만을 포함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이라든지 상여금, 그리고 식비, 교통비와 같은 독립후생적인 명목의 금원들은 다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유급으로 휴일을 제공하는 건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급여에서 상당한 감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은 약 4주가 조금 넘기 때문에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임금이 감소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또 금전적인 감소와는 별개로 휴식적인 측면에서도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 환경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고정비가 줄어들 수 있고, 특히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감액이 이루어진다면 경영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무조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자가 이탈하다든지 아니면 생산성이 오히려 저하된다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판례 취지는 월급제와 같이 1개월치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이 재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실근로시간만을 대상으로 임금이 산정되는 구조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재산정되었을 때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대로 임금 문제로 연결해보면 이런 경우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 항목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문제죠. 물론 휴게 시간이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해당되는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했다. 그러면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되니까 연장근로수당, 그 일이 야간에 일어났다. 그러면 야간근로수당 당연히 붙는 것이고, 그런 일을 교대제로 들어가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근로수당, 이렇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각각 계산해서 산정해야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퇴직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았을 테지만 제대로 계산된 임금에 따라서 추가된 임금분만큼 퇴직금 역시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과 퇴직금까지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막연히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산정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 사건, 즉 금액이 적다고 해서 쟁점이 적은 게 아니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쟁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임금과 관련된 노동 분쟁에 있어서는 비록 청구하는 금액은 적을지는 몰라도 그 재판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쟁점들은 수억 원 이상씩 되는 그런 단독 또는 합의 사건 못지않게 많은 쟁점이 부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것은 그냥 금액도 적고 하니까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그냥 여기저기 좀 몇 군데 물어보고 진행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화요일 변호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새로 만나 뵙게 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